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버드 대학 미중 특강이라는 책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원어로는 Critical Insights into USA-China Rel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여러 명의 석학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컴팩트하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그냥 인상 깊게 읽은 구절들 위주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여 정책이라는 전략이 많이 언급이 됩니다. 예전에 이제 냉전 시대의 소련에 대한 대전략은 봉쇄 전략이었죠. 이 중국에 대해서는 지난 수십 년간 관여 정책이라는 것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여 정책이 결국에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많이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여 정책의 핵심을 이루는 기본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중국을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지탱하는 국제기구와 국제협약들에 통합시키자. 그러면 중국은 그 질서의 기둥이 될 것이며 자유항행, 인권, 자유무역과 같은 그 질서가 추구하는 가치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존의 미국과 유럽이 지향하는 어떤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중국을 포함시키면 결국 그 기구들이 지향하고 있었던 어떤 가치들을 중국이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미국 모델과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근본적으로 막강하다는 데서 나온 이런 믿음은 거의 40년 동안 미국 대중국 정책의 근간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결국 중국은 흥미를 잃어버렸고 미국은 믿음을 잃어버렸다. 관여는 더 이상 최선은커녕 그럴듯한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되지 못한다. 엘리자베스 이코노미. 이 사람은 미 상무부 대중선임 자문역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여 정책이 실패했으면 대안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엘리자베스 이코노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이 중국의 정치 경제 정책에 영향을 줄 능력은 제한적이지만 중국이 활동하는 외부 세계의 환경 형성을 도울 능력은 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미국은 스스로의 거버넌스 모델부터 손봐야 한다. 개방성, 투명성, 법치주의라고 하는 규칙 기반 질서의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확실히 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이 유럽, 아시아 동맹국들의 그들과의 파트너십만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중동 등의 개도국들과도 협력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진보적 지식인들과 기업인들처럼 아직도 암암리의 정치 경제개혁을 지지하는 중국의 그런 집단들도 있으니 그들을 돕기 위해서 중국의 개방정책을 계속해서 써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나왔던 규칙 기반의 질서, 자유주의 규칙 기반의 질서, Rules Based Order, RBO 개념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서사는 이 RBO가 미국에 의해 정착됐으며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시장, 그 다음에 국가 간 분쟁이 벌어졌을 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법의 적용 등 이런 규범을 체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유주의 체제가 1945년 이후 지역적 세계적 평화와 번영을 유지해줬다는데 대체로 의견의 일치를 이루었다. RBO는 국가들을 정상국가와 수정주의 국가로 구분합니다. 정상국가들은 RBO를 옹호하지만 수정주의 국가들은 그것에 도전한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서사였는데요. 이것은 흑백 논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앨리스 데어 이안 존스턴 하버드 대학교의 이제 중국 문제 관련된 교수인데요. 요 분이 보시기에는 이 중국을 포함해서 지구의 남반구는 일단 사회적 경제적 발전에 대한 권리가 광범위한 의미에서 인권에 포함된다는 생각을 가져왔고 그러니까 이런 시각으로 보자면 중국이
인권을 개선시켜 온 거죠. 경제적으로 발전을 시켜서 빈민의 삶에서 해방시켜준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세상에는 단일한 자유주의적 질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질서들이 존재한다. 중국을 수정주의 국가로 보는 지금의 서사는 국제 질서에 대한 중국의 다양한 접근 방식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 그 다음에 유엔 유엔왕,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정치학 교수입니다. 시진핑, 그는 덩샤오핑이 정착시킨 자유주의적 규범을 차례차례 폐지하는 중이다. 중국은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면서도 민주적 전환을 추진한 덩샤오핑 체제하에서 번영했다. 정신을 자유롭게 해라, 해방하라, 백화제방, 자기 의견을 솔직 과감하게 표현하라, 백가쟁명. 이런 것들이 민주적 특성을 주입하려는 덩샤오핑의 시도였는데 시진핑이 이러한 자유주의적 규범들을 차례차례 폐지하는 중이다. 그러니까 덩샤오핑의 중국과 시진핑의 중국이 다르다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은 미중 경쟁을 두고 독재와 민주주의의 역사적 싸움이라고 틀지었다. 그러나 그것은 한쪽 나라의 악당들과 반대편 나라의 영웅들이 벌이는 싸움은 아니다. 진짜 싸움은 한편에는 민주주의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미국인들과 중국인들이 예를 들자면 덩샤오핑, 다른 한편에는 현실 속에서 그런 가치들을 위축시키려는 사람들 사이에 벌어진다. 예를 들자면 시진핑이 되겠죠. 미국 정치인들은 덩샤오핑 체제의 중국이 부분적으로 정치적 자유화를 추구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만 시진핑의 중국은 그렇지 않음을 인식해야 한다. 덩샤오핑은 민주적 특성들이 단일 정당 체제에서도 이식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반면 트럼프는 권위주의 세력이 성숙한 민주주의도 타락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트럼프의 미국은 다르다. 그리고 시진핑의 중국도 이전과는 다르다는 거고, 그래서 미국인들은 정치적 자유가 주는 본질적인 혜택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며 권위주의적 중국이 번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자신감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유엔 유엔왕 교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니 글레이저, 미국 내 독일 마셜 펀드의 아시아 프로그램 이사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이제 발화점이라고 해서 어떤 지역에서 문제가 뭐 전쟁이라던가 충돌이라던가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을까 했을 때 미중 관계를 놓고 보면은 대만, 그다음에 남중국해, 그다음에 한반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 이제 남중국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만 따로 이제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여기에서 이제 규칙 기반의 지역 질서 유지라는 말이 나와서 아까 말씀드린 그 RBO 개념과 관련해서 이제 하나의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거를 소개를 드립니다. 남중국해는 무역을 하려면 반드시 지나야 하는 수로다. 매년 남중국해 해역을 통과하는 해상무역액은 3조 4천억 달러에 달한다. 일본 해상무역은 42%, 중국의 해상무역의 64% 이상이 이 수로를 통과했으며 석유 수출은 80%가 이 수로를 사용했다. 이 남중국해는 미국과도 무관하지 않다. 남중국해와 관련된 미국의 대표적인 이익은 항해 자유 보호, 평화로운 분쟁 해결 보장, 동맹국과 한 약속의 신뢰성 유지, 규칙 기반의 지역 질서 유지, 그리고 모든 국가가 국제법에 따라 정당한 자격이 부여되는 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이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관여 정책이 실패했을 때 어떻게 대안을 세울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동맹국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동맹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또 떼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존 폼프렛 저널리스트이고 전 워싱턴 포스트 베이징 지사장입니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미국이 하나라도 양보할 경우 그것을 호의가 아니라 허약함의 표시로 받아들일 것이며 중국은 더 많이 욕심내게 될 것이다. 아까 뭐 남중국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이런 데서 어떤 국제법에 기초한 어떤 질서를 유지하는 것 이런 것에서 하나라도 양보를 하게 되면은
이제 더 많이 욕심을 내게 된다. 미국의 초강대국인 까닭은 동맹국들과 우방국들 덕분이지 그들로 인한 부담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다.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한국 등등에서 맺은 우호 관계는 미국 정부가 중국을 상대할 때 기본적인 고려 대상으로 전제돼야 한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한미 관계가 일방적인 수혜 관계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남한의 어떤 지정학적인 그런 위치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잘 카드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과 미국의 관계에 있어서 사실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전과 후가 약간의 그런 그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유럽 지도자들은 중국과의 냉전에 끼어들 생각이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중국은 유럽 국가들에게 너무 많은 이해관계가 걸린 대상이다. 2020년 유럽연합과 중국은 서로에게 가장 큰 무역 파트너가 됐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에 대한 유럽연합의 언사가 더 거칠어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중국의 투자를 환영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지도자들은 중국이라는 비민주적인 초강대국의 세계적인 급부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많은 것을 공유할 수 있다. 2022년 초반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을 중국이 교묘하게 지지한 사실은 미국과 유럽이 공동으로 협력할 필요성을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각인시키고 있다. 필립 르코르, 하버드 케네디 스쿨, 모사바르 라흐마니 기업정보연구소, 애쉬 민주적 거버넌스 혁신센터의 연구원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어떤 유럽과 미국이 좀 더 협력하는 그런 뉘앙스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라일 골드스타인, 브라운대학교 왓슨 국제관계 및 사회연구소 개건교수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서방 세계는 자신감과 자제력과 유연성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 아까 유엔 유엔왕도 이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 접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로 압력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특히 서방 세계는 러시아와 중국이 좀 더 공식적이고 위협적인 동맹관계를 추구하도록 만들 여지를 주는 위험한 수단을 자제해야 한다. 우리는 긴장으로 가득 찬 1950년대의 세계로 결코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관여 정책이 아니면 무엇을 써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아까 동맹국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개방 정책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방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은 냉전이 극에 이르렀을 때 이루어진 미중 관계 정상화 시기에 중국은 지금보다 훨씬 권위주의적이었다. 지금보다 더 공산주의 이념을 중시했고 자본주의와도 더욱 거리가 멀었다.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변했다는 거죠. 이 판첸징 마카오 대학교 정치학 교수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유학한 학생들은 중국에 돌아가 그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뿐 아니라 미국에 대한 이해도도 높인다. 푸샤오위 네바다 주립대학교 정치학 부교수입니다. 지금은 향후 더 현명한 대중국 정책을 위해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강화된 교류는 중국의 통찰력 있는 언론인과 학자들을 키울 것이고 그것은 양국관계의 미래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다이애나 푸, 토론토 대학교 정치학 부교수입니다. 저는 이런 구절들을 적대 정책이 아니라 개방 정책을 써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 그런 것들에 해당되는 구절들로 읽었습니다. 중국이 확연하게 변한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 비해서 변한 것은 틀림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 부분은 마크 엘리엇 하버드 대학교 중국 및 내륙아시아 역사학 교수고요. 그 다음에 댄 머피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의 마사바르 라흐마니 기업정보연구소의 전무이사입니다. 이 사람들이 쓴 내용인데 중국 학생과 학자는 미국 대학과 연구사업에 매우 지적이며 창조적인 커다란 힘을 가져다 준다. 중국에 터프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러한 학생과 학자를 거부하는 것은 미국 고등교육과 연구를 약화시킬 수 있고 국가 이익에도 손해가 된다. 안보에 대한 고려를 강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를 해야 할 때도 미국 고등교육을 세운 가치들,
앞으로 미국을 강하게 하는 동일한 가치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아까 계속 이야기했던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이런 내용, 이제 동일한 맥락이죠. 학문의 자유, 공동 연구, 개인에 대한 존중 등에 대한 그런 가치들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미국의 힘은 개방에서 오는 것이고 이는 그것에도 불구하고라는 말로 대체될 수 없다. 어느 국가의 대학이 더 폐쇄적인가를 두고 중국과 경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가장 개방적이고 독창적이며 선구적인 학문적 작업에 도움이 되는지를 두고 경쟁해야 한다. 그레이엄 웹스터, 스탠포드 대학교의 사이버 정책센터의 연구학자이고요. 이제 IT 기술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맥락 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한 디커플링은 단기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으며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도 않다. 어찌됐든 상호 의존성은 갈등이 터지지 않게 막는 보루라고 두루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만약 두 국가가 그런 저항을 이기고 완전한 결별을 추구한다면 효율성 상실과 공급망 지식 시스템의 중복에 따른 그리고 천연자원을 놓고 경쟁이 한껏 격화돼 전쟁의 위험성이 고조되는 데 따른 막대한 비용의 발생을 자초하고야 말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 앤드루 에릭슨 미 해군참모대학교 중국해상학연구소 설립자이자 전술 담당 교수입니다. 중국은 부정할 수 없는 강대국의 지위에 올랐다. 그러나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미국을 상대로 더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발전 모델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거기에서 얻은 이익 감소도 감수해야 한다. 이것만으로도 벌써 힘겨운데 고령화, 사회 분화, 사회구조 재편, 기술적인 난국, 기후변화에 따른 빈부격차, 사회적 유동성 증대, 인구 이동과 이민으로 빚어지는 불안정 등이 그 길을 더 힘겹게 만들 수 있다. 반면에 미국은 결정적인 유리함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풍부한 자원들, 학문적 자유의 창조적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최상급 대학들과 연구기관, 혁신 경제, 세계적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선진화된 군대, 다원적이고 적응력 있는 민주주의, 확고하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법률 및 규제 시스템, 매력적인 문화 소프트 파워, 매우 우월한 인구학적 전망, 충분한 협력 의사를 가진 다양한 동맹국과 우방국 및 동반자들의 네트워크 등이 포함된다. 그래서 이제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미국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인상 깊은 구조는 이겁니다. 한 가지 메가 트렌드가 특별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인데 중국과 동북아시아에 닥치는 유례없고 돌이킬 수 없는 고령화가 그것이다. 그래서 이 고령화라는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중국에 비해서는 훨씬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거죠. 안전통화의 핵심적인 특성은 국내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한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이제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챕터에서 하는 말입니다. 투자자의 신뢰는 정부 역시 적용 대상인 법치주의를 준수하는 시스템과 견제와 균형의 정치체제를 바탕으로 형성된다. 그래서 이 런민비 위안화는 전 세계 무역과 금융에서 보다 널리 통용되는 통화가 되는 길을 걷고 있다. 중국이 금융 부문의 개선 및 시장지향적 개혁을 계속 추진한다면 향후 10년 안에 굉장히 중요한 준비통화가 될 것이다. 그러나 런민비가 안전통화가 되려면 경제 및 금융개혁은 물론 대대적인 제도적 개혁도 동반돼야 된다. 이 개혁이 진행될 가능성이 극히 적다.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개혁을 진행하고 금융시장을 개선하며 자본흐름 제한을 철폐한다면 런민비는 이 위안화죠. 이제 전자적으로 발행한 위안화와 국경 간 은행 간 지불 시스템을 바탕으로 더욱 중요한 글로벌 결제 통화가 될 것이다. 그러나 두 요소 모두 지배적인 글로벌 준비 통화인 미국 달러의 위상에 타격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결국에 이 통화에 대한 신뢰는 법치주의를 준수하는 시스템과 견제와 균형의 정치체제를 바탕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에스와르 프라사드 코넬 대학교 국제무역정책 수석교수이자 브루킹스 연구소의 선임연구원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중산층 수준의 소득을 버는 중국 인구의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집단은 중국 인구 중에서는 여전히 소수에 속하지만 그 수를 보면 미국 전체 인구보다 많다. 전 세계 소비, 그 다음에 투자와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고 급격한 성장이 계속될지 보장할 수 없지만 미래의 중국 글로벌 중산층은 전 세계 경제를 재편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전 세계 국가들의 과제와 기회를 동시에 줄 것이다. 테리 시쿨라, 중국 경제, 소득 분포, 불평등과 빈곤 문제 전문가, 캐나다 웨스턴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제가 좀 정리한 구절들을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이 책에서 소개되는 학자들은 대부분 중국과의 협력, 기존의 관여 정책은 폐기를 하더라도 그래도 중국과의 협력을 놓아서는 안 된다. 개방 정책을 계속 써야 된다. 이런 류의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편집자들이 이런 사람들만 조사를 해서 이제 모아놓은 것인지 아니면 미국에서 그 저명한 석학들 뭐 유명한 교수들이 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일단 이러한 의견들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이제 알 수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 중국을 이제 첨단 기술을 놓고서 이제 규제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중국과 미국의 어떤 협력이 계속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미국인들이 또 미국에서 뭐 절반 뭐 그 정도의 포지션을 갖고 있다라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첨단 기술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이제 뭐 미국이 아무래도 이제 키를 잡고 있으니까 미국 눈치를 많이 봐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면적으로 중국과의 교역을 안 할 것이냐 그렇게까지 가는 것은 약간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너무 이념적으로 중국과의 교류를 바라보고 그 맥을 끊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물론 뭐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너무 뭐라 그럴까요?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조금 불안불안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책에서 많은 의견들이 소개가 되고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을 하면서 저희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서 많이 고심을 하고 서로 중지를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한 사람의 투자자로서 뭐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혹은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이 미중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또 이 뭐라 그럴까요? 환경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축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은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오랜만에 이제 인사를 드렸고요. 오늘의 내용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